코인이나 주식에서 자산을 늘린 다음에 나중에 내 집 마련을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 약간 우회 전략으로 사는 분들도 저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본인의 선택이에요. 옛날에는 한 가지 길밖에 없었어. 지금은 뭐예요?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인지 자기 경쟁력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내가 금융자산을 통해서 부를 쌓아본 경험치가 많다면은 저는 오히려 전세 살면서 우회 전략을 시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강남은 어찌 보면 소수의 인원들이 거주하는 거니까 크게 봤을 때는 지금 약간 서울 불패 쪽이 더 약간 여론이 큰 것 같기도 해요. 뭐 지방 팔아 서울 간다. 이게 계속 될까요, 앞으로도? 좀 더 이어진다고 봐야 되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고 참 답답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역 양극화를 부르는 어떤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통계청의 주택 소유 통계를 면밀하게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확실히 해갈수록 서울 주택을 갖고 있는 외지인들의 비율이 늘어나요. 2023년이 가장 최근 통계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집 가운데 외지인들이 누구냐면은 경기, 인천, 그다음에 지방 사람들, 서울 지역 외 거주자라고 보면 되죠. 전체 주택의 16.6%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통계청의 조사를 언제부터 했냐면은 2013년부터 했어요. 그때 15.3%였거든요. 그러면 전국을 보면은 외지인들이 몇 퍼센트 갖고 있느냐? 13.7%고요. 경기도가 한 12.8%, 부산은 10.6%. 대구가 한 10.5 정도 돼요. 지방광역시보다 훨씬 높죠. 근데 이게 외지인들의 서울주택 소유 비율이 한동안요, 이게 14에서 15% 사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2022년에 이게 16.1%가 되었고 2023년에 이 기록을 갈아치운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어느 지역에만 이 외지인들이 많이 갖고 있느냐, 이것도 다 이 구별로 다 나와요. 역시 개발 호재로 이 가득 찬 용산구가 22.9%. 그러면 뭐예요? 약 5채 중에 한 채 이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강남구가 한 19.5%, 마포구가 19.2%, 서초, 송파, 영동포구가 한 17.8% 정도 돼요. 뭔가 이름 들어볼 만한 그런 동네들. 이걸 인서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 이 정도만. 보면은. 근데 이제 가장 낮은 곳은 이제 중랑구 같은 데가 한 12.9%, 도봉구 13.1, 그다음에 성북구 13.4, 강북구 한 13.5 정도로 이렇게 약간 하위권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재밌는 것은 최근에 강남권의 외지인들의 증가폭은 약간 정체 상태예요. 오히려 비강남권에 늘어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가령 이제 구별 조사가 2016년에 이루어졌는데 강남은 그때 20.1%인데 2023년의 조사에서는 이게 20% 이하로 뚝 떨어졌어요. 서초구는 그 사이에 0.2%포인트 늘어났고, 대신에 어디가 늘어났느냐? 강서구가 15.2에서 19.4로 늘어났고 금천구가 12.5에서 16.5%. 그러니까 강남은 비싸니까 상대적으로 접근이 수월한 비강남 쪽으로 투자 수요가 좀 몰린 것 같고, 그리고 강남구는 어때요? 압구정, 청담, 뭐 대치, 삼성 이런 데가 이제 갭투자 안 되잖아요. 토지 거래 허가하고 묶여 있으니까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강남을 벗어나서 좀 그런 사려는 경향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고, 아파트로 한정해 보면 더 많죠. 거래 건수로 보면은 2023년에 이게 가장 높았잖아요. 전체 거래 건수의 한 24.6%. 4개 중에 한 채는 외지인이 샀다. 그렇죠. 2006년도 이후 이때 조사했거든요. 가장 높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지난해는 서울 아파트값이 오르면서 약간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11월 기준으로 보면은 22.7% 정도가 돼요. 역대 평균치를 제가 다 돌려봤는데 2006년 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평균이 19.1%인데 여전히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런데 외지인들이 왜 그럼 서울 주택을 이렇게 많이 살까? 이게 서울이 주택 보급률이 낮잖아요. 우리 2022년 기준으로 보면은 93.7%예요. 이게 계속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당장 거주할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이걸 갭투자 방식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주택 시장이 더 불안해질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럼 왜 살까? 당연하죠. 그거는 뭐 주택 투자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는 건데. 근데 재밌는 것은 이게 시점이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내국인 인구 감소가 2021년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때 전후에서 이게 다 외지인 주택 소유율이나
아니면은 그 아파트 거래 비율이 늘어났다는 거죠. 왜 그런 거냐? 그러면 저출생이나 고령화에 따른 인구 충격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피난처나 안전지대를 보고 상경 투자를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에서 서울 아파트 한 채쯤 갖고 있어야 부자축에 들어간다는 소리가 나오는 게 이게 애서롭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서울 아파트만 상대적 강세를 띠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연스러운 건데, 근데 우리나라 국가 전체로 바라보면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저는 아닐 수가 있겠다. 조금은 좀 안타까운 어떤 그런 측면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죠. 이게 그러면 뭐 다주택자 규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똘똘한 한 채 얘기도 있으면서 인구 감소까지 오다 보니까 이제 피부로 좀 더 그렇죠. 많이 느껴지는 지방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여기서 빌딩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는데 뭐 이런 생각에 이제 팔아서 그래도 그러면 뭐 우리 애라도 가서 살겠지 뭐 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실수요냐 네. 아니면은 가수요냐 아니면 미래 수요냐 이에 네. 따라서 좀 다른 것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시대 평론하러 온 건 아니고 네.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내 집 마련에 팁을 드리기 위해서 나온 거니까, 그러면은 이 외지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거래 건수에서 갑자기 늘어났다가 갑자기 또 어떻게 보면 줄어들었다 하는 이런 울퉁불퉁한 모습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네. 그게 어떤 걸 시사하는지를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외지인은 모험적 투자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불황기 때 먼저 움직이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외지인이 땅 냄새를 먼저 맡는다 이런 말도 하던데, 상투 때는 어떻게 보면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바닥권일 때 외지인이 확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한국 부동산원 조사 결과를 보면요, 최근에 바닥이 언제예요? 2022년 12월이었죠. 이때가 미국발 고금리 쇼크가 터졌을 네. 때죠. 그때 서울 지역 밖 거주자들이 매입 비율을 보면은 100건 중에서 36건을 샀단 말이에요. 네. 36% 역대 최고치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아파트 값이 바닥일 때 외지인들이 확실히 매입 비중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집으로 고통을 받는다는 하우스부 사태가 일어났던 데가 언제예요? 2012년이었죠. 네. 이때도 외지인들이 바닥이나 바닥을 지날 때 많이 사들입니다. 그래서 오르는 집을 먼저 산다. 이거는 통계로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라면은 제가 그랬잖아요. 때로는 역발상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이 극도로 침체돼 있을 때 유튜브만 보지 마시고 외지인 동향을 좀 더 눈여겨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게 보면은 지방에서도 똑같이 일어나잖아요. 네. 지방도 이렇게 침체가 되면은 서울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사잖아요. 그렇죠. 야, 왜 이렇게 싸냐면서 사는데 그 동네 사람들은 야, 이 가격에 이걸 왜 사? 뭐 그러니까 분위기 그게 안 좋은데. 이제 심리적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거주자들 그거를 똑같나 봐요. 이제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정박 효과라고 표현을 해요. 네. 그러니까 가격을 알고 있는 사람은 집을 못 삽니다. 이게 작년에 얼마였는데 이런 생각을 딱 드니까. 아니 그리고 뭐 경제가 나아진 거 있어? 그러면은 당연히 동네 사람들은 자기 동네를 물론 이제 그 살고 있다는 데서 자부심을 가지지만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는 약간은 보수적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값이 올라간지를 잘 몰라요. 네. 그러니까 그 외지인들이 먼저 판단하고 들어와서 가격을 좀 끌어올리는 경우가 과거에도 많았죠. 그래서 항상 그 외지인들은 모험적 어떤 그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외지인 따라 투기하라는 뜻은 아니고 네. 시장 흐름을 보는 어떤 하나의 판단 어떤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부동산 가격은 결국은 자본의 힘에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네. 자본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동네 자본이 있고 하나는 외지 자본이 있어요. 그렇죠? 네. 동네 자본은 뭐예요? 실수요죠. 그리고 타지에서 넘어온 수요. 이거는 결국 외지 자본인데, 대부분이 외지 자본이 들어오면요 이 집값이 굉장히 출렁거립니다. 오를 때는 이 자본이 확대 재생산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가파르게 오르지만 내릴 때는 한마디로 골러갑니다. 우리가 2022년 제가 아까 미국발 고금리 쇼크라고 말씀드렸는데,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연간 20% 폭락이 왔어요. 왜 그랬느냐? 상당 부분이 저는 갭 투자를 동반한 외지인 투자 비중이 늘었기 때문에 나타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래서 상승기 때 분위기에 들떠서 서울 아파트 사시는 건 조금 조심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영원히 오르는 자산 가격은 없으니까요.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떤 하나의 지표에 너무 맹목적으로 빠지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변수들을 좀 균형추를 가지고 좀 바라보는 뭐 그런 지혜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얘기를 들어보고 이제 정리를 해보면 뭐 서울, 지방 이런 양극화 그리고 서울 안에서도 또 막 그 초고가와의 또 양극화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뭔가 살 수 있는 그 돈이 있는 분들은 너무 적잖아요. 그런 아주 좋은 걸 사는 거.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특히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은 이거 양극화 이거 어떻게 해소가 안 되니까 뭐 답답하실 것 같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뭐 어떻게 이걸 좀 뭐 해소 방안이랄까요? 이런 게 있을까요? 지방은 제가 보면은 부동산 대책으로는 부동산을 해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어떻게 보면은 그 동네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부수준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어떡할래 그러면은 이 문제를.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제가 광주광역시하고 경남 진주의 결혼식을 두 군데 다녀왔습니다. 네. 근데 갔는데 전 너무나 기분이 좋았던 거는 그날이 길일이었나? 광주로 갔는데요. 보니까 오전 제가 11시에 우리 그 처조카였는데 예식이 있었거든요. 일종의 안내판을 보니까 이 오후 3시까지 꽉 차 있는 거예요. 네. 약간 뭐 저는 신혼부부를 찍어내는 약간은 결혼 공장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잖아요. 왜냐하면 요새 그래도 지방에서 결혼 많이 하잖아요.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우리나라에서 결혼한다는 것 자체가 애국이니까 누구든지 결혼하면 축복받을 일이죠. 그러니까 확실히요. 지방의 젊은이들이 혼인 비율이나 출산율이 서울보다 높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방의 젊은이들이 많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좋은 일자리, 좋은 병원, 좋은 대학들이 있어야 네. 결국 우리나라 전체 출산율이 오르고 인구 유출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어요. 서울에 있으면은 이 비싼 집 때문에 내 몸 하나 간수하기도 어떻게 보면 벅차잖아요.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심리적 인구 밀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인구 밀도가 이게 너무 높다고 생각하니까. 네. 그리고 집값 비싼 게 결국 인구 밀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하나의 뭐 심리적인 어떤 지표가 되겠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뭐 연애는 뭐 연애, 뭐 결혼은 뭐냐고 그래서 그냥 쓴맛 타고 마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우리 그 고등학교에 지난번에 한번 TV에 나왔어요. 3학년들 이제 그 자기 제자들이 우리 선생님이 딱 연락을 해봤는데 네. 수도권에 들어간 애들은 거의 결혼 못했어. 아, 근데 지방에 그래요? 자리 잡은 애들은 네. 굉장히 결혼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진짜 어떻게 할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 생각에는 지방이 살아야 서울 집값도 안정이 되고 지방 부동산도 저는 산다고 봅니다. 결국에 그래서 인구 쏠림을 막는 걸 넘어서 이제 분산을 시켜야지만 되는데. 그래야 이제 범정부 차원에서 어쨌든 네. 종합 처방이 있어야 될 것 같고 하다못해 안 되면 뭐 지방에 서울대학교를 만들더라도 그래서 더 늦기 전에 결국은 지방을 살려야 우리나라도 경제가 뭐 살아날 수도 있고 또 이런 초양극화 문제, 이에 따른 계급적인 문제, 그다음에 그런 위화감, 뭐 상대적 박탈감 이런 부분들이 좀 완화될 수 있는 어떤 기제가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어찌 보면 뭐 정책과 정치의 어떤 영역의 방향성이라고 보면 이게 현실에는 또 해소가 안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또 실제 내 돈을 들여가지고 집을 살 때는 또 그렇다고 또 이게 서울 쏠림 현상이 또 보이는데 서울에 안 살 수도 없고 그거는 이제 본인의 자유고요. 이게 이제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닌가. 그거는 이제 본인의 이제 판단 하에서 하는 거고 우리가 우국청정으로 재테크는 할 수 없는 거죠. 네. 그거는 이제 약간 영역이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네. 재테크는 약간 이기적인 거거든. 그렇죠. 뭐 이 상황에서를 이용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어찌 이제 보면. 본인이 네. 그 알아서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대 담론에 저는 빠지지 말라는 말씀도 많이 드리는 건데 네. 다만 우리가 아무리 뭐 자산 관리라는 측면에 무게 중심을 두더라도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한 번은 건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방 살리기와 결국 서울 쏠림 현상을 맞물려서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사실 뭐 정부나 정치의 영역에서 이제 방향이 바뀌면 뭐 재테크도 뭐 당연히 또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예. 어찌 보면 재테크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정책이 바뀌는 건 아니고 정책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그렇죠. 거니까. 예. 부산물이에요 부동산은 네. 결국 보면은.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이런 방향이 바뀌면 뭐 다시 또 지방으로 또 사람들도 이사도 가고 할 수도 있겠죠. 정책이 맞습니다. 예. 바뀌면. 그렇게 보시면. 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또 계속 고민이 되고 또 오늘 들으면은 금리는 또 내려간다는데 또 스트레스 DSR도 있고 또 양극화는 계속된다, 뭐 신축이 계속 또 선호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떤 뭔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네. 신축 선호 현상 이거는 어쩔 수 저는 없다. 올해도 계속 갈 것 같아요. 재건축이 크게 활성화되지 않는 한 네. 신축 쏠림 현상은 좀 더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근데 제가 신축 선호 현상에 대해서
짧게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MZ 세대는 풍요로운 시절에 태어난 선진국 국민이기 때문에 주거 만족의 중구점이 기성 세대보다 좀 높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현재주의적 가치관, 몸테크 이런 걸 잘 안 하죠. 요즘에 확실히 내려갔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은 오히려 지금 당장의 행복이 더 중요한 어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MZ 세대들이 단군 이래 가장 재무지능이 높다고 그러잖아요. 네. 이게 맞죠. 왜? 이게 재건축이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리고 재건축 부담금도 여전히 높고. 네. 그러면은 오히려 다 지어진 새 집을 사는 게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고 오히려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셋째로 보면은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네. 것도 신축 선호 현상의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죠. 요새 대단지 아파트 가 보면은 유럽의 중세 시대의 뭐 캐슬 같은 느낌. 네. 아파트가 거의 진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제가 최근에 두드러지게 찾아낸 게 뭐냐면은 MZ 세대들이 의외로 집돌이와 집순이가 많습니다. 집을 사랑하는 세대, 이른바 집 사랑꾼 세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젊은 세대에게 집은 콘크리트 쉼터이자 힐링 공간입니다. 젊은 층 사이에서 이 코로나 이후에 가장 달라진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집콕 쪽 이런 것도 있고 뭐 홈코노미, 홈이 여러 가지 기능을 한다는 거죠. 헬스라든지 뭐 카페, 사무실 기능을 뭐 한다는 오프라인으로 나가서 누굴 만나기보다는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 보니까 네. 새 걸 원하는 거죠. 좋아야 되니까. 그리고 인테리어도 과감하게 투자하는 건데 최근에 제가 찾아낸 하나의 더 팩트가 있어요. 네. 기성세대는 이게 집에 있으면은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커뮤니케이션이 닫혀 있어요. 네. 카페라도 나가야 돼. 아. 동호인이라도 만나야 돼. 네. 근데 MZ세대는 그렇지 않아요. 집에 방구석이 처박혀 있더라도 이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소통이 된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 아들 또 오면은 새벽 2시까지 게임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제가 서재로 쓰고 있는 그게 방에서? 컴퓨터가 이제 잘 돼 있어요, 여기가. 네. 그래서 제가 그 아예 난방을 꺼버렸어요. 저는 난방 다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거 이제 안 켜져요. 근데 새벽 2시까지 하고 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롤을 하면서 네. 채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열려 있는 겁니다. 친구들하고 또 같이 하고. 그러니까 이게 기성세대들은 방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답답하지만 결국 MZ세대들은 이게 닫혀 있는 게 아니라 열려 있는 그런 또 다른 이 네, 커뮤니케이션 그럴 수 있죠. 채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네, 네. 보니까 요새 패드하고 컴퓨터하고 핸드폰만 있으면은 네. 게임도 하지. 유튜브 볼 수 있지. 그다음에 뭐요? 넷플릭스도 볼 수 네. 있지. 그다음에 뭐 바쁘죠 오히려. 아니야 네, 그거 시켜 먹을 수도 있지. 밥도 다 시켜 먹고. 배달도 가능하니까요. 안 나가도 되네 진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답답하지가 않아요.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특성 때문에 새 집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국민적 제1 취미가 뭔지 아십니까? 등산이라고 생각하세요? 아 국민 일침이요. 네. 이제 뭐 나이대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진짜 평균으로 뭔가요? 게임입니다. 게임.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20대, 30대, 40대 남자들이 1위가 다 게임이고 그리고 평균을 다 해보니까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 게임 세대의 특성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얼죽심 문화는 그냥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그 주거 어떤 만족의 어떤 그런 욕망 기준, 그다음에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나타났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간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회사 가는 거 말고 네, 네.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는 공간이 어쨌든 집이니까 집이죠. 그 네, 집에서 무언가 좀 편하게 쾌적하게 있고 싶다라는 그 욕망은 어찌 보면 사람의 당연한 마음이니까. 네, 네. 그러면 지금 같은 분위기와 상황에서 좀 무주택자라면은 뭘 좀 고려를 해야 될까요? 지금 상황에서. 왜냐면 또 신축은 또 비싸고 막 이러니까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제 생각에는 타이밍 고맞았으면 좋겠어요. 싸게 사는 거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고점 대비해서 싼 매물을 사셔야 돼. 근데 그런 건 또 반등을 안 했기 때문에 마음이 좀 불안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 아주 외곽 지역들은 지금 고점 대비 30% 지금 빠져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동네별로 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고점 대비 한 10에서 한 25% 정도 이게 내가 후보 대상으로 좀 모아놔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 개를 한 아파트 단지는 적어도 한 30개 정도 모아가지고 그 중에서 내가 점수를 매겨가지고 그죠? 내가 이렇게 요새 리커드 척도라고 그러는데 네. 그래서 이제 1점에서 10점 정도 매겨봐요. 그래서 이제 역세권이면 가령 있잖아요. 보통 우리나라 서울의 역세권이 500m잖아요. 네. 그럼 내 집이 한 200m다. 그러면 이거 한 8점 정도 주는 거죠. 그다음에 뭐 신축이다 그러면은 뭐 지은 씨야 3년밖에 안 된다. 그럼 뭐요? 한 10점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점수를 쭉 매겨가지고 리스트를 잡은 다음에 의사결정을 하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손품하고 다리품을 좀 많이 파셔야 돼요. 예, 그렇게 보시고 집을 사시려면
하려면은 역발상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역발상도 물론 때로 잘 가져야 되는 건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개구리도 경칩 이틀 전에 나와야 되지 설날 나오면 죽어요. 근데 저는 지금은 역발상을 좀 가져봐도 되겠다. 그러니까 호모 증후군에 따른 남 따라하기보다는 오히려 고독한 판단을 해보시는 것도 중요하다. 다만 내가 왜 집을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가 3가지 이상이 돼야 됩니다. 지금 집을 꼭 사야 돼요? 집을 꼭 사야 되는 이유가 많은 사람만 사야 된다. 그렇죠. 지금 상황은.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집을 사는 게 이게 과연 필수입니까? 저는 선택적 자아라고 보거든요. 네. 생각을 바꾸셔야 돼. 그동안은 집은 안락한 쉼터이기도 하고 또 자본이득을 거둘 수 있는 약간 일석이조의 상품이었죠. 물론 당연히 집을 사는 이유는 뭐예요? 당연히 재테크 때문에 사는 거죠. 본인은 또 삶의 쉼터를 마련한다고 또 산다고 그래. 다 그 위선이에요. 제가 보면은. 그러면 타이밍을 재면 안 돼요. 네. 타이밍을 재는 순간부터 집을 재테크로 본다는 거야. 시골에 가봐요. 설악산 밑에 가가지고 동네에서 혹시 어르신 집 이 동네 언제 사면 좋아요? 물어보면 정신 나갔다 그럴 거 아니에요. 시골집은 타이밍을 재지 않습니다. 타이밍을 잰다는 것은 대부분이 물론 이제 일석이조. 그러니까 사는 곳이고 또 사는 것일 수는 있죠. 2가지 동시를 한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무게중심은 대부분 재테크라고 보면 돼요. 네. 특히 대도시에서는. 그러면 집이 오르지 않는다면 굳이 조급증과 불안에 휩싸여가지고 내 집 마련할 필요가 없죠. 돈 있을 때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투자로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널려져 있다. 제가 놀란 게 양자 컴퓨터 이번에 물론 한 번 또 박살 났지만 6개월 사이에 7배 올랐어요. 네. AI 종목도 1년에 4배 오르고 문제는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들이야. 네. 그러면은 양자 컴퓨터 저거를 지난 7월에 1억 넣어놨으면 적어도 6억은 남았잖아. 근데 그때 넣기가 참 쉽지 않죠. 그때는. 아, 그럼 배짱 있는 분들이 오히려 많단 말이에요. 요새 젊은 분들은. 저 아는 분은 저한테 자랑을 하더라고. 자기 딸이 비트코인을 적립식으로 샀대. 코인도 적립식으로 사나요? 그래서 원금 4천만 원을 1억 2천으로 불렸대요. 월급 받아서 그냥 꾸준히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황금무장이잖아요. 노력만 하면은 부를 거둘 수 있는데 물론 이제 변동성에 따른 스트레스를 많이 겪었죠. MZ세대가 왜 노동소득보다 저는 투자소득에 더 올인하는 건지 왜 재테크 중독에 걸린 건지 투자 중독증에 걸린 이유를 저는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얄미운데 회사 일은 주어진 업무만 처리하고 재테크에 열중하는 이유를 알겠다고요. 왜? 한 달에 월급 300만 원 벌어서 어느 세월에 부자가 되냐는 거예요. 깜깜하죠. 그럼 납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잘 생각해 봐요. MZ세대들이 저는 약간 생각이 좀 바뀌었다고 보는 거예요. 4, 5년 전만 하더라도 빚을 최대한 끌어들여 가지고 연끌 매수나 연끌 비투를 했죠. 그러면 다달이 원리금을 갚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 집을 갖게 되고 부도 어느 정도 쌓을 수 있었죠. 일종의 강제 저축을 통한 자산 축적 방법입니다. 근데 지금 따져보면 그 시각이 특히 재테크 시각에서 바라보면 효율적이지 않죠. 오히려 주식이 훨씬 더 고수익일 수도 있는 거죠. OECD 보고서를 보니까 미국의 정보통신기술 ICT 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이 9.5%예요. 한국은 잘해봐야 1%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 부와 가치 생산성만 바라본다면은 집을 사지 않고 오히려 미국의 빅테크 주식을 사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요새 내 집 마련은 어떻게 보면 필수가 아니라 주식 투자가 필수인 시대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야. 옛날에 특히 4, 5년 전에는 전공법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죠? 당연히 대출을 어떻게 보면 일본말로 이빠이 내가지고 최대한 끌어다가 집을 네. 사는 방식이었지만 지금은 약간 우회 전략. 그러니까 코인이나 주식에서 자산을 늘린 다음에 나중에 뭐 내 집 마련을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 약간 우회 전략으로 사는 분들도 저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본인의 선택이에요. 옛날에는 한 가지 길밖에 없었어. 지금은 뭐예요?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인지 자기 경쟁력을 어떻게 보면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내가 금융자산을 통해서 부를 쌓아본 경험치가 많다면은 저는 오히려 전월세 살면서 우회 전략을 시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다만 이제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좀 많겠죠. 스트레스는 많죠. 하루하루가 삶이 이제 불안정성으로 내몰리는 네. 그런 어떤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처럼 좀 심약하거나 아니면 변덕이나 충동이 좀 일상화되어 있는 분들, 촐랑대는 성격 이런 분들은 그냥 저는 전통적인 방법, 네. 그렇죠? 전공법. 그래서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빚 갚다 보면은 어느 정도 아파트가 생기는 그 전략도 나쁘지는 않다. 다만 그렇지 않고 내가 굉장히 금융자산을 통해서 나름대로
해보니까 나는 상위 한 5% 안에 들어가는 것 같다. 그럼 당연히 그쪽으로 가시는 게 맞죠. 그래서 옛날에는 내 집 마련을 언제 하면 좋을까요? 뭐 이런 얘기를 물었는데 제가 그러잖아요. 당신이 지금 꼭 그 방법을 써야 돼?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금융자산을 통해서 부를 이룬 다음에 돈 생기면 그때 가서 하면 되는 거지. 뭐 이 타이밍을 재요. 그러면 옛날하고 완전히 지금 어떻게 보면 아파트 재테크라는 이 전선이 이제 균열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각계 전투가 되는 거죠. 네. 뭐 이런 측면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하나의 길만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다만 선택에 따른 책임은 오로지 내가 져야 된다. 요 정도만 제가 꼭 드리고 싶어요.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도 참 공감이 됩니다. 왜냐면 또 주식이 잘 맞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이 부동산 투자 거의 안 하잖아요. 또 왜냐면 내가 뭐하러 거기다 그렇게 그 돈 묶여놓고 맞아요. 쓸데없이 고생하냐 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꼭 부동산만이 뭐 정답은 아닌데 그동안 우리나라가 이제 부동산을 좀 많이 했던 거는 그래도 좀 마음이 좀 계속 우상향을 했으니까. 마음이 좀 그리고 편하니까. 부동산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나를 속이지도 않았으니까 그랬는데 결국은 저는 부가가치 생산성으로 본다면은 약간 특히 ICT 쪽으로 정보통신 기술 쪽으로 좀 더 나은데 문제는 모든 게요. 이게 교조적으로 이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너무 좀 미국 주식이 너무 지금 고평가돼 있고 약간 특히 빅7 네. 종목들이 지금 너무 쏠림 현상이 심해져서 이거 한번 이게 또 지옥 갔다가 또 다시 또 천당으로 가지 않겠어요? 그런 네. 변동성을 본인이 견딜 수 있느냐. 그거 이제 보통 보면 제가 투자 쪽에 제가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제가 증권거래소 출입도 하고 제가 옛날에 한국은행도 출입하고 저도 그쪽으로 좀 해보니까 네. 결국은 멘탈 게임이에요. 감정 조절 능력이라고요. 못 견딥니다, 보통 사람들. 네. 머리카락 다 빠져요.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런 심적 특성 이런 걸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분명히 잘하는 게 있을 거예요. 네. 그걸 찾아서 나의 경쟁력대로 결국은 뭐 재테크를 해보는 것도 저는 좋은 대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결국에 뭐 어떻게 돈을 벌든지 간에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결국에 내 집 마련이라는 건 이제 요즘에는 훨씬 다양한 방법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아예 뭐 눈을 막지 말고 한번 경험해보고 그 그러니까 중에서 문제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잘 말씀하신 맞는 걸 것처럼 예행 연습을 해봐요. 네. 처음부터 막 큰 돈으로 이렇게 몰빵 치면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제정신이 아니고 그리고 밤잠을 설치고 네. 그리고 또 머리카락도 자꾸 이렇게 빠지면서 탈모 현상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거는 한 번 더 검증을 해본 다음에 서서히 좀 더 늘려가는 뭐 그런 전략적인 방법도 고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기존의 방식으로 돈 벌기가 점점 힘들어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 새로운 방식으로 돈 버는 게 생기는데 내가 거기에 이제 눈이 열려 있느냐, 막혀 있느냐에 따라서 또 사는 게 또 힘들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더 부자가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래도 이제 내 집을 사겠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뭐 예를 들어 어디서든 뭐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신축 살까 구축 살까 아니면 뭐 도심지에다가 좀 뭐 무리해서 대출받아 사야 되냐 아니면 외곽 사야 되냐 뭐 이런 고민은 있을 것 같아요. 참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투자보다 필요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뭐 신축, 구축 당연히 신축이 낫죠, 그거야. 네. 뭐 근데 문제는 가격이 비싸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상 집을 마련한다는 게 그렇게 이게 단순하게 재테크 먹을 게 아니에요. 그럼 결혼을 했다면은 가령 아기도 놓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아기를 누가 봐줄 거냐고요. 저는 오히려 처세권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이제 아내 되시는 분들은 친정 엄마 와서 좀 많이 봐주시잖아요. 그러면은 처세권 근처에 낡은 집밖에 없다. 그럼 사야죠. 근데 이제 다만 여러분들이 그거는 아마 여러 가지 뭐 부부끼리 좀 여러 가 후보지를 놓고 의사결정을 하는 게 필요하고 최상보다 최적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만 뭐 구축도 나쁠 건 없어요. 없는데 다만 이제 구축을 살 거냐 신축을 살 거냐 뭐 여러 가지 이제 판단이 있는데 네. 외곽에서는 이게 새 집은요 이 점차 낡아갈 거잖아요. 외곽의 그러면, 신축. 예, 그러면 세월이 가면 힘을 못 씁니다. 네. 그러니까 부동산은 결국 땅값이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내가 구축을 산다. 네. 그러면은 이왕이면 도심에 사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도심은 결국 땅값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파트 가격이 좀 낡아가더라도 좀 더 영향이 좀 덜하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과연 내가 어떻게 할 거냐? 뭐 근데 집은 비싸. 네. 뭐 돈 없어요. 오늘 2, 3억밖에 없는데 나보고 어떡하라는 얘기라고 할 때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오피스텔을 경매로 사십시오. 서울에 보면은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 네. 그러면 이게 한 80% 정도, 뭐 네. 수도권은 한 7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사기는 비싸고 그래서 약간 중간 사다리로 저는 오피스텔을 경매로 장만해 보는 아마 올해 좋은 타이밍이 될 거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당연히 뭐 수요가 많은 쪽이어야 되겠죠. 업무지구나 대학가 역세권 쪽에 추천을 드리고 나중에 팔 것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한 300실 이상 되는 걸 좀 사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오피스텔을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신 거는 뭐 청약도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 때문인가요? 아니면 어떤 뭐 지금 좀 가격이 좀 많이 좀 다운돼 있다. 지금 경매 낙찰까지 높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그렇게 뭐 아주 뭐 이렇게 뭐 10억, 20억짜리 네. 살라고 준비하시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또 주식에 또 투자한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여유 자금이 많지 않는데 만약에 내가 당장 좀 살 공간이 좀 필요하면서 약간 이익을 남기고 싶다라고 하면은 아파트는 경매 낙찰까지 여전히 높아요. 네. 오피스텔 쪽으로 좀 틈새 쪽으로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저것도 좀 도심지로. 네, 조금은. 도심지. 좀 아무래도 땅값 비싼 곳. 항상 이게 황금성이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내가 좋아하기보다 남들이 좋아하는 걸 사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이제 새해 또 저희가 또 촬영을 하고 있는데 또 이런 또 새해에는 또 약간 뭐랄까 뭐 좋은 의지가 생기는 그런 말도 필요하니까 또 뭐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보면은 다 우울한 얘기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럴 속에서 그러면은 뭐 그냥 다 포기할 거냐? 꾸역꾸역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영국의 그 처칠 그분이 얘기했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비관주의자는 어떤 기회 속에서도 어려움만 보고 네. 낙관론자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를 본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좀 되새겨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적으로는 비관주의, 뭐 의지로는 낙관주의라는 말도 있는데 큰 변화를 개인이 만들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충분히 열심히 하고 또 오래 노력하면은 적어도 작은 변화는 저는 어느 정도 이룰 수 있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가 철학자 니체가 비관적일수록 낙관하라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터무니없이 이렇게 막 낙관주의적, 그러니까 네. 비현실적 어떤 낙관주의 이걸 보고 이제 팽글로시안이라고 그러거든요. 무조건 세상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는 좀 안 좋고 그래도 아직 한국이 이렇게 쉽게 많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현실은 확실히 이제 두 발을 딛고 있더라도 항상 너무 그렇게 뭐 우울증에 가까운 비관론에 빠지지 마시고 그 속에서 뭔가 돌파구를 찾고 거기에서 방향성을 찾아내는 나름대로 좀 더 균형추를 가진 조금 더 그래도 합리적인 낙관론에 좀 무게 중심을 두고 부동산이든 아니면 삶이든 좀 살아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무 지식인들 만나지 마시고 조금은 현장에서 일하시는 네. 분들, 땀 흘리는 분들 네. 이런 분들 얘기를 듣는 게 우리 살아가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KB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이시죠. 박원갑 박사님 모시고 2025년 부동산 시장부터 앞으로 이제 어떻게 우리는 또 해야 되는지 행동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